1679년 훈련도감의 훈련장입니다. 훈련대장 유혁연이 매서운 눈빛으로 대련을 지켜봅니다. 이때 상대의 날카로운 검날이 허공을 사정없이 찢으며 김채건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김채건은 민첩하게 상대의 칼날을 피합니다. 찰나의 순간 흙먼지조차 일지 않는 신속한 보법으로 김채건의 칼날이 상대의 목덜미를 정확히 겨눕니다. 눈으로 쫓기조차 힘든 매우 빠른 검술이었습니다. 대련을 지켜보던 훈련대장 유혁연의 표정이 감탄으로 바뀝니다. 몸이 매우 날래고 무예 또한 정묘하니 훗날 큰 공을 세울 훌륭한 무사가 되겠구나. 숙종 즉위 초기 조선은 효종의 북벌론을 계승해 청나라인 요동을 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려면 조선의 군사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시 외검술이 뛰어났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선에는 일본의 검술을 제대로 익힌 사람이 없습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물리칠 것이 아닙니까? 당시 일본의 검술은 신검술이라고 불릴 만한 기술이었습니다. 일본 무사들은 이 검술을 비밀리에 전수했기 때문에 조선의 무사들이 일본의 검술을 익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유혁연은 훈련도감에서 가장 뛰어났던 김채건을 동네 외관에 잠입을 시킵니다. 왕을 호위했던 군교가 외관의 노비가 돼 언더커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훈련도감에서 300량을 보내와 일본인 한 명을 매수했어. 그가 무예 수련장 위치를 알려줄 것이요. 밤마다 비밀리에 훈련을 한다고 하니 은밀히 지켜보시오. 그리고 밤마다 몰래 구덩이 속에 들어가 몸을 숨기고 일본 무사들의 신검술을 눈으로 살펴봅니다. 새벽에는 눈으로 익힌 검술을 홀로 연마하며 외검을 체득합니다. 수일간의 잠입 끝에 김채건은 드디어 일본의 검술을 독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관의 무사들의 실력은 김채건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김채건은 그때부터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최고의 무사에게 검술을 배울 꿈을 꿉니다. 드디어 김채건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1682년 조선통신사의 경호를 맡아 군교로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채건은 투유류, 웅광류, 천유류, 유피류 등 외검의 최고의 검술 4가지를 익혀 숙종 앞에서 시연을 하게 됩니다. 김채건의 입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사자후가 터져나옵니다. 그 고함 소리가 어찌나 위압적이었던지 궁궐의 무장들이 정신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김채건이 검을 휘둘자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는 현란한 칼빛이 그의 몸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검무가 끝난 자리 사람들은 바닥에 깔린 재를 보고 놀라워합니다. 발자국이 단 한 군데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력을 거슬러 허공을 밟는 신법. 김채건은 외검술을 뛰어넘어 조선인 특유의 검술로 무예를 발전시켜 돌아온 것입니다. 숙종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매우 놀라워합니다. 당장 김채건을 훈련도감의 교련관으로 임명하고 군사들에게 그 신묘한 검술을 가르치게 하라. 김채건은 외검술을 조선인의 체형과 무예 수준에 맞게 조정해 조선식 맞춤형 검술로 개량해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전설의 검인 김채건의 검술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김채건의 아들 김광택입니다. 김채건은 김광택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자 그에게 검술을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김채건이 가진 모든 기술을 김광택에게 차근차근 물려줍니다. 물을 머리에 이고 흘리지 않는 보법 훈련, 발자국을 남기지 않게 걷는 민첩성 훈련, 그리고 아들 김광택에게 서예를 가르쳐 문자에 능통하게 만들어줍니다. 김광택이 김채건의 무예 기술을 체득해 신검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당대 최고의 도가 수련자였던 김홍기를 만나 몸 안의 기술을 다스리는 선도술까지 체득합니다. 음식을 극도로 아껴 먹어 몸을 매우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으로 몸 안의 단전을 다스리는 법도 배웁니다. 아버지의 신검술에 선도술까지 체득한 김광택은 검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죠. 그가 검을 휘두를 때 사람들은 그의 검술을 경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 위에 꽃잎이 가득 떨어지는 형세다. 만진학화 세로다. 그런데 검선 김광택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분이었습니다. 김광택의 어머니는 노비였고 김광택도 어린 시절 영조를 보필하던 노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무리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무관으로 뽑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조가 조선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천하 제일의 무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조의 귀에
검선 김광택의 소문이 들리게 되죠. 1757년 11월 영조는 궁궐 깊은 곳으로 김광택을 은밀히 불러들입니다. 네가 정녕 전설의 무사 김채건의 아들이며 왕실의 시중을 들던 노비가 맞느냐? 네, 전하. 오늘부로 너를 금위영의 교련관으로 임명하노니 네 검수를 조선의 군사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거라. 노비였던 김광택은 이제 금위영 교련관이 돼 자신의 무예를 조선의 군사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선 김광택에게 한 소년이 찾아옵니다. 1771년 검선 김광택에게 검수를 익힌 백동수가 묵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묵과에 급제하면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지만 백동수에게 주어지는 관직이 없었습니다. 다시 백동수는 제하에 묻혀 살아가게 됩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달빛을 벗삼아 스승 김광택에게 배운 무예를 갈고 닦아 자신만의 검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조선의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실학파의 거장이었던 박지원과 이덕무, 박재가가 있었습니다. 백동수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예를 갈고 닦고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함께 학문을 익히며 세상을 바꿀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조가 장용영의 군사들을 훈련시킬 최고의 무사를 찾게 됩니다. 검선 김광택의 제자로 묵과에 합격하였으나 서울 신분으로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제야에 묻혀있는 백동수라는 사람이 있사옵니다. 정조는 백동수를 조정으로 불러들입니다. 17년 만입니다. 백동수가 묵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오르기까지의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무예와 학문을 갈고 닦았던 그 시간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를 장용영 초관으로 임명합니다. 군사들의 무예를 바라보는 백동수의 얼굴이 매우 어둡습니다. 가르치는 교관들마다 손동작, 발동작이 달라 동선이 꼬이고 어수선해 실전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무예들이었습니다. 1789년 정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조선의 모든 무예를 표준화하여 정리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백동수와 이동무와 박재가가 함께 모여 무예도 보통지 편찬을 시작합니다. 백동수는 제일 먼저 훈련도감의 무기고부터 열어봅니다. 그리고 먼지가 쌓인 칼과 창들을 정리해 화원이 상세히 무기의 그림을 그립니다. 청나라, 일본의 무예문헌 145종을 꺼내 조선에 맞는 무예의 표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글로만 담겨 있었던 삼국의 무예를 백동수의 몸으로 직접 시연을 하고 그것을 화원이 그림으로 그리는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무예의 세밀한 동작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담았고 전체 동작을 하나로 이어지게 볼 수 있도록 총도 또한 함께 그립니다. 1790년 모두 24가지 무예를 담은 무예도 보통지가 완성됐습니다. 무예도 보통지의 그림이 아무리 자세하다 해도 이를 몸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존 중앙 5군형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이 군사 30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화성의 장용영에서는 군사 15명에게 교관 1명과 부교관 2명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훈련도 3가지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무예 이론에 대해 배웠습니다. 군사들은 단순히 동작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자세를 취하며 상황마다 다른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무예 훈련이었습니다. 무예도 보통지에 나오는 24개의 훈련을 모두에게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장용영은 한 사람이 한 가지 기회의 전문가가 되도록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무예를 테스트할 때도 개인 단위로 시험을 봤습니다. 무예 성적이 좋은 군사에게는 포상을 내렸죠. 세 번째는 집단 훈련 단계였습니다. 진법 훈련을 꾸준히 했습니다. 최고의 무예 기술을 닦았다고 해도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군사들은 함께 움직이며 함께 전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집단 훈련을 통해 배웠습니다. 백동수가 만든 무예도 보통지를 통해 표준화된 무예 기술을 배운 장용영의 군사 실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1679년부터 1790년까지 무예도 보통지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11년이었습니다. 무예도 보통지가 있기 전까지 조선의 무예는 스승이 제자에게 은밀하게 전수하는 도제식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래서 스승이 사라지면 그 무예 기술
기술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무에도 보통지가 탄생하며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죠. 나라가 공인한 표준화된 교과서가 마련되면서 이제 군사들은 특정 문파나 스승의 개인적인 역량에 의지하지 않고도 누구나 체계적이고 동일한 최고 수준의 무예를 익힐 수 있게 됐습니다. 조선 별채였습니다.